안녕하세요. 평소에 보기만 하던 이 채널에 제가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이 자기야, 꼭 좀 올려봐, 인터넷에. 진짜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하면서 하도 추천을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이 아니라 아주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아주 성격이 괴팍했어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애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가 중내 만에 할 때도 얼굴 하나 깜빡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신이 애를 가졌으니까 내가 풀 곳이 없으니까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원래 그래. 당신이 결혼했으면 이해해줘야 하는 부분이야. 당신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말도 안 되는 개똥 논리를 펼치면서 오히려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고요. 정신적 세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혼을 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바람 피우고 자기가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지 싶었습니다. 이혼할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갖은 고생은 다 시키면서 남편 놈은 왜 저랑 이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난리를 쳤지요. 어디서 나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해? 난 죽어도 이혼 안 해줘. 안 해준다고. 무슨 떡두꺼비처럼 소리를 장난 아니게 질렀습니다. 결국 우리 엄마가 와서 남편의 싸다구를 찰싹 때리고 머리통을 한 대 쥐어 받고 나서야 남편은 저랑 이혼을 해줬어요. 자네 미쳤나? 남서방이 내 딸 잘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서 내가 남서방이랑 우리 딸 결혼 허락한 거 아닌가? 내 딸 임신했을 때 바람 피우고 그러고도 자네가 사람이야? 왜 장모님까지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저도 엄마 있다고요. 남서방, 진짜 자네 못쓸 놈이네. 엄마는 분통이 터져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엄마가 30년 넘게 국밥 장사를 하고 예전에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산시장에서 도축일까지 해서 아구임이 장난이 없거든요. 불면 훅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성냥개비처럼 생긴 남편은 바로 엄마한테 쥐어잡혀서 아주 찍소리도 못 냈지요. 정말 어찌나 쌤통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놈은 엄마한테 된통 얻어맞고 그 이후로 저와 순순히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여튼 아들놈은 이런 괴팍하고 이기적이고 지 멋대로인 남편의 성격을 닮은 듯 했어요. 저는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에 죄책감도 들었고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거를 다 해주고 싶었지만 워낙에 아들이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꽉 잡아서 키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지요. 그 어린 초등학생이 애들 아이스 깨끼, 치마 들추는 장난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 저를 호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같은 반 학부모님들이 전화와서 우리 아들이랑 같은 반 안 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있어서 중학생 때는 강제 전학을 가게 된 적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결혼 안 한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제 아들이 크는 모습을 보고 저런 애들은 원래 아빠가 잡아야 하는데 네가 지금 이혼했으니까 일단 내가 아빠 노릇 해줄게. 저런 애 잘못 크면 나중에 인생 꼬여. 지금이야 10대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20대 되면 사회는 봐주지 않아. 너도 알잖아. 격투기 선수였다가 경찰대에 들어가서 엘리트 고위직 경찰 관계자인 오빠는 제 아들을 호되게 혼돈내고 눈물 콧물 쏙 빼기도 했어요. 그렇게 정말 많은 범죄자를 보고 사람을 많이 다루는 저희 오빠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네 아들 아빠 닮았나 보다. 보통 10대 애들은 호되게 혼내면 쫄아가지고 울거나 그러는데 얘는 내가 뭔 짓을 해도 꼿꼿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네. 와, 진짜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뻔뻔함이랑 배짱이랑 깡따구는 진짜 아무래도 애 아빠한테 배운 것 같다. 네 전남편도 너한테 그랬잖아. 지가 바람 피워놓고서는 네 탓이라고. 하여튼 쉽지 않겠네. 저희 오빠도 인정한 극악의 육아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죠. 핸드폰이 지잉 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여기 마곡지구대 경찰서인데요. 아드님 분이 사고를 쳐서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아드님 담임쌤인데요. 아드님이 오늘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빨리 와주세요. 여기 성산 슈퍼인데 글쎄 얘가 도둑질을 했어요. 빨리 와서 상황 좀 수습해보세요. 이런 아들이 사고를 쳤다는 사람들의 전화였죠. 살다 제가 그래서 전화공포증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이는 거야? 일부러 엄마 싫어서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지? 정말 힘들다 힘들어. 너 왜 그러는 거니? 미치겠어 너 때문에 정말. 몰라, 내 맘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아들놈은 망난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퇴학당할 뻔한 거 제가 교장실에 가서 무릎 꿇고 사정사정해서 그것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아들놈은 그래서 겨우겨우 고졸이 되었지요. 원래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 뻔했어요. 아들놈은 중졸되면 좋은 거 아닌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잖아. 철딱서니 없는 말만 내뱉고는 했지요. 성인이 되고 난 아들은 편의점이나 근처에 가까운 가게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도 나름 지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도 사업해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듯 했지요. 그러다가 사행성 게임에 빠져서 돈도 다 날리고 몇 년 동안 페인처럼 살고 미치겠더라고요. 대체 얘가 왜 자기 앞길을 못 챙기는 건지, 왜 이렇게 엄마 마음을 속썩이고 미치게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떻게 하나? 나 죽으면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을란가? 에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애를 아들로 낳아가지고. 그래, 다 내 탓이지. 내 업보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 받아들이자. 제가 죽으면 혼자 남을 아들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어요. 결혼하면 이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아들을 맡기면 되는 건데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맨날 집에서 사각 팬티를 입고 코딱지 파고 트림하는 엄마가 생각해도 더러워 죽겠는 아들을 누가 데리고 갈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자 사자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거의 반백수인 아들을 먹여 살리려면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욱더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50이 넘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작은 집 경매받아서 서류 작성할 때도 중개료 아끼려고 제가 직접 공부하고 계약하러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는 빈털터리가 되어 반지하에서 살았던 저와 아들은 제가 열심히 산 덕에 그래도 나름 멀쩡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 오빠는 에휴, 네 아들이 네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려나 모르겠다. 이 녀석 엄마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좀 살지. 좀 꾸미기도 하고 앞가림을 해야지.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할 텐데. 불쌍한 녀석. 그래도 오빠 덕분에 아들이 엄마, 삼촌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 어휴, 나는 담임쌤이나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삼촌 말은 듣는다니까.
어휴, 이럴 정도로 오빠를 무서워했고, 그래도 그나마 탈선을 덜하게 되었어요. 저희 오빠가 아들을 안 잡았으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아들은 어디 깜빵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툭 하면 사람 패고 분노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거는 성격인 듯 했어요. 제 성격은 웬만하면 화를 정말로 잘 안 내고 참거나 속으로 삭히는 스타일인데 준식이는 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다혈질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아들은 그렇게 방구석에 박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맨날 게임하거나 엉덩이 벅벅 긁으면서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이었어요. 20대 초반에 밖에서 나가 일하다가 일하는 게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상처를 받아서 뭐 더 이상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 것인지 그 내막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속상하고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나이 먹도록 아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창들 모임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진짜 미치겠던 거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 녀석 장가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주변에다가 어디 참한 아가씨 없어? 우리 아들 소개 좀 시켜주게. 벌써 30이 넘었는데 이러다가 진짜 노총각으로 사는 거 아닌가 몰라. 나 요즘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와, 잠이. 미치겠어. 에휴, 참한 아가씨가 있어도 30 넘어서 번듯한 직업 하나 없는데 내가 참한 아가씨한테 뭐하는 놈이라고 설명하고 소개를 해주겠어. 자기야, 일단 아들 소개팅보다는 직장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일이라도 하게 만들어봐. 작은 일이라도 잡으면 내가 그때는 진짜 마담뚜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여자 알아볼게. 응? 하긴 제 아들은 백수에다가 잘하는 것도 없고 성격도 괴팍하니 결혼하거나 사귀면 그 여자만 불쌍한 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피해자를 또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친구의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래, 내 남편 같은 남자는 아예 결혼 안 하는 게 여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 거야. 또다시 나처럼 피해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 애 아빠랑 애 성격이 판박이인데. 그래, 이제는 마음을 좀 놓고 살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아들에게 너 결혼해야 할 거 아니야. 몸도 좀 부지런히 움직이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래봐.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로 너. 이런 잔소리도 잘 안 하게 되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편하더라고요. 제가 잔소리 안 하니까 아들도 제 눈에 거슬리는 말들도 안 했고요. 그렇게 저는 그냥 주렁주렁 아주 큰 혹 하나 붙이고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저에게 엄마, 나 결혼할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진짜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저는 신기해서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해가 서쪽에서 뜰 법한 말을 하고 있어, 아들? 그게 아니라 엄마, 내 여자친구 임신했어. 와,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모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죠. 거짓말 치지 마, 아들.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진짜라고. 엄마는 왜 내 말 안 믿는데? 좀 믿어.
곧바로 승질 부리는 아들. 하여튼 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모임에서 한 여자를 만난 거였어요. 그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용 일을 하다가 뭐 일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집에서 몇 년 쉬면서 인터넷을 했는데 그때 모임에 나가서 제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와, 정말로 심장이 쿵쿵거리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사랑을 싹트게 된 것이었고 아이까지 가진 거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뭔가 어딘가 찝찝하고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가 될 애는 20대 초중반, 제 아들은 내일 모레 40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여자의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 여자의 부모님한테 인사했니? 걔 부모님 없어. 외할머니랑 함께 살다가 고등학교 때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쭉 혼자서 살았대. 그 아이도 그렇게 가정 환경이 화목한 아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 거겠지요. 아들한테 말하기 미안하긴 하지만요. 하여튼 저는 그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났습니다. 애가 얼굴도 하얗고 이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귀엽게 생겼어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이쁜 애가 왜 내 아들을 만났지? 싶었습니다. 충분히 또래에 괜찮은 애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괜찮니? 내 아들이랑 잘 살 수 있겠어? 어머님,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찾아온 생명이니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아이예요. 후회하거나 그런 감정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오빠 아이를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해요. 저 오빠를 만나고 나서 우울했던 감정들도 싹 사라지고 지금은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아무래도 오빠가 저한테 잘해주고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없는 강한 성격, 진취적인 행동, 이런 게 전 좋았어요. 왠지 정글에 가서도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의외로 성숙한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구나. 내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고마웠지요. 평생 아들을 데리고 살 뻔했는데 며느리 덕분에 제 걱정을 덜었으니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마워. 그때부터 며느리에게 마음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고,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며느리가 유산을 한 거였습니다. 유산한 며느리는 한 달을 울면서 누워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한다. 유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저는 결심했어요. 뭐라도 차려주기로요. 미용과 네일을 배웠던 며느리에게 네가 어린 나이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거 내가 가게 계약한 거다. 아이 잃어서 슬프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으니 너무 침통해하지 말거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번듯하게 사장으로 일해. 며느리는 어머님,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하면서 울먹였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아이를 유산하고 마음을 추스른 뒤 제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마련해준 신혼집에서 저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네일샵도 운영했어요. 아들도 아내가 생기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지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꽤나 열심히, 그리고 착실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하는 빈도수도 낮아지고 뭔가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서운하기는 했지만 연락하는 걸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라고 하면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꾹 참았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 말투도 틱틱대고 은근히 기분이 나빴지요. 며느리가 밥을 안 해준다길래 제가 반찬이라도 해서 보냈거든요. 그때 며느리는 아니 어머님 이런 거 왜 해요? 몇천 원 주면 반찬 다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어머님이 한 거는 위생 같은 게 어떨지 모르니까 좀 찝찝해요.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어차피 받아봤자 싹 다 변기통에 버리니까. 그리고 집만 데워요. 솔직했지만 무례한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어요. 그래도 둘이 맛있게 먹으라고 반찬해줘서 그것도 불편할까봐 아들 통해서 전해준 건데 다짜고짜 전화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좀 위축되었지요. 울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점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생일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제 생일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잘 챙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랑 아들이 제 생일에 전화 한 통 안 하더라고요. 엄청 서운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전화해서 너는 엄마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 없냐? 엄마는 네 생일에 네가 사고 싶다는 명품 브랜드 신발 사줬는데 에휴 자식 키워봐야 뭐하나. 에? 내가 와이프 통해서 엄마 선물 상품권 전해주라고 했는데 기다려봐. 아내가 엄마한테 가져다 줄 거야 오늘. 아들의 말에 저는 내심 안심을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저희 집 문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리더라고요. 저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인터폰을 보니 며느리가 앞에 있는 거였습니다. 어머, 너 웬일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번에 제가 어머님 댁에 제 화장품 파우치를 놓고 간 것 같아서요. 그거 찾으려고 왔어요. 전 며느리가 제 생일을 챙겨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저는 잔뜩 실망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결국 아들이 너 통해서 나한테 내 생일 선물 상품권 줬다는데 어디 받은 거 없니? 어머님 들으셨어요? 저는 어머님 안 들은 줄 알고. 네, 그럼 그거 들을게요. 그 돈으로 제가 몰래 백화점에서 립스틱 사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저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떻게 한 거냐고 하면서요.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인데 며느리의 그 반응에 저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좀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못해 며느리가 저의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생일상이라고 하기에 뭐한 게 찬밥에 물 말아서 묵은지랑 명태구이였죠. 명태구이도 거의 쉰내 나기 직전인 조도 안 먹을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한마디 하니까 며느리가 대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나이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래요.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이 대접해주니까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게 대접을 해준다고?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그걸 눈치챈 며느리가 저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머님, 왜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에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어머님이 저한테 네일샵 해주고 신혼집 해줬다고 해서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뭐 대접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친구들 시어머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 사주고 그래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진짜 욕심 없는 편이에요, 어머님. 행운인 줄 아세요. 며느리가 욕심 없는 며느리라서. 정말 며느리 아구를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상견례에서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가식이자 연기였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신혼집이랑 네일샵을 해주자마자 입을 싹 닫은 거였죠. 그 모습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가지고 아주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말했니? 됐어요, 어머니. 그냥 한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너너거리지 마세요. 은근 그거 기분 나빠요. 할 말 다 하고 기센 며느리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열불이 터지니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내 편이었죠. 뭐 그리 바라는 게 많냐고 하길래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식들 키워도 다 소용없는 거구나. 내가 노후자금 빼서 자식들 앞날 든든하게 만들어줬더니 다 부질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너네들이 한번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네들 인생 살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다음 달 신혼집과 네일샵 재계약하는 날이 왔을 때 저는 부동산에 말했습니다. 이거 재계약 안 할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입주할 사람 알아보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사람들 구하기 시작했고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아들 신혼집에 들어가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눈치챈 거죠. 엄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집 구경을 하는 건데? 어이없네?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이건 아니지. 너랑 네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니? 늙으면 입 닫고 돈이나 열라고. 나는 이제 입 닫고 내 돈 챙겨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한테 지갑 열련다. 쎄 빠지게 키워서 아들 녀석 결혼시켰더니 돌아오는 거는 아주 엄마를 개무시하고 말이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괴팍한 아들놈은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10원짜리 욕을 저에게 막 쏟아뱉더라고요. 지 엄마한테 욕짓거리 하는 게 저희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열불이 났어요. 정상적인 아들의 사고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도 합세했어요. 전화기를 뺏어 들어서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지금 줬다가 뺏는 게 어딨어요?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안 그래도 한참 네일숍 잘 되고 있어서 이제 떼돈 벌 일만 남았는데 설마 제가 생일 안 챙겨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 가지고 이러는 거 같니? 네가 저번에 우리 집 와서 내가 잠들었을 때 지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내 아들이랑 내 욕한 거 모를 것 같아? 재산 받고 싶어서 나 죽이고 싶다며.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고 내 아들이랑 수다 떨었잖아.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잘 맞아서 좋다며. 내가 어쩌다가 쓰레기 아들을 키워서 똑같은 쓰레기 며느리를 본 것인지. 에휴, 이것도 내 팔자겠지. 아휴,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답답해서 그냥 죽고 싶다. 죽고 싶어. 이제는 나도 자식이라고 봐주거나 챙겨주거나 그런 짓 안 하려고 한다.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런 짓.
나도 내 인생 살려고 한다. 너네도 너네 인생 살아라. 알겠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며느리는 18, 늑탱이 주제에 노망났나? 저에게 욕하더라고요. 드디어 본성이 나온 거였죠. 며느리 인성은 원래 그랬던 거였습니다. 아들놈도 제가 신혼집 빼니까 난리 났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연을 끊었어요.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 가지고 싶어서 지 아내랑 엄마인 저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 아들의 실체를 아니까 더 이상 정이 안 갔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너한테 사랑 주고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했어. 그래도 가난했지만 부족한 거 없이 키웠고 너 키울 때 욕 한 번 한 적 없고 매 한 번 든 적 없어. 그런데 어떻게 너는 네 아빠랑 끝까지 똑같이 행동하니? 생색내지 마. 다른 엄마들 다 그렇게 키웠어. 돈도 없어서 벌벌거리는 주제에 아들한테 뭐가 어쩌고 저째? 아들은 저에게 빽 소리 질렀고 더 이상 저는 이딴 폐륜화를 감당하기 싫어서 결국 아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네일숍과 아들의 신혼집은 제가 빼버렸어요. 수중에 8억이 생겼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분산해서 제 남은 노후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참 돈이 뭐라고. 자식들도 돈에 눈이 멀어서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세인 것 같았습니다. 현타도 오고 오만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엄마로서 인생을 살았다면 앞으로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자식 케어하느라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갔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한 만큼 상처도 깊은 편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바람났다는 이야기를요. 역시 예상했습니다. 인성이 그렇게 썩은 애들 2명이 모이니까 당연히 가정은 파탄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람난 며느리의 상간남을 좁혀다가 제 아들은 깜빵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상간남이랑 해안가 쪽으로 도망가서 둘이 살려고 하다가 크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요.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이 해안가 쪽에서 포주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에게 그 일을 권유하면서 거의 반강제로 그런 일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며느리 거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폐인이 되었고 제 아들도 결국에는 소년원도 가더니 성인이 되어서 깜빵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연을 끊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피해자랑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제 돈 몇천만 원을 썼겠지요. 지금까지 아들 싸운 거 합의금으로 1억 넘게 썼으니까요. 그렇게 아들놈은 엄마의 품을 떠나니 속수무책으로 사회의 엄격한 룰의 잣대에 걸려서 벌을 받게 되었고 막장으로 행동하던 며느리도 지 인생을 구렁텅이로 넣더라고요.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부질없는 것들을 하느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힘들게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너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엄마로서 그 정도 역할 한 거면 할 만큼 한 거지. 네 아들도 이제는 성인이고
내일 모레면 반백이야. 계속 네 아들 뒷바라지 했으면 너 죽기 전까지 아들 똥 치우다가 죽는 거야. 아무리 아들이어도 철저하게 지킬 거는 지키고 네 앞길도 챙겼어야 했어. 잘했어. 남들은 이해 못하겠지. 아들이랑 연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다는 것을. 형제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오빠는 너 이해한다. 내가 네 아들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그랬잖아. 보통이 아니었어. 여자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 그리고 걔 이번에 깜빵 들어가기 전에 정신감정 받아봤는데 소시오패스 유형군으로 나왔다더라. 유전자 자체가 소시오패스 유전자인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이제는 죄책감 가지지 말고 네 인생 살아. 오빠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들네 부부와 연락하지 않고 저만의 인생을 살고 있네요. 진작에 이렇게 살걸. 에휴, 자식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키워도 허구한 날 엄마한테 돈 뽑아먹을 거 없나 하면서 하이에나처럼 기웃대니까요. TV에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 뜯으려고 재산 상속으로 칼부림 나고 심지어는 부모 장례식장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 큰 소리치고 난리가 난다고 하던데 저는 예전에만 해도 그런 일이 남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일이 아니네요. 에휴, 참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주고받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유대감과 안정감 그리고 소속감이 훨씬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걸 간과해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부모한테 10원짜리 욕하다가 결국 깜빵 가고 아내도 놓치고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을 찍게 되었으니까요. 저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에휴, 그동안 우리 자식들 키우느라 희생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인생도 챙기면서 살자고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했으니 이제는 우리 꽃길만 걸어요. 그래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요즘 날이 좋은데 산책도 많이 가시고 여행도 가세요.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정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